2주간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선 밤 9시 이후에도 다시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SNS로 밝혔지만 아들이 절차를 어길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해 야당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소 이후 조두순과 피해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방지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살설이 제기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가 독일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4번 대통령을 역임했고 추가 집권까지 노리는 푸틴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일상이 내일부터 조금 풀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2주 동안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 자, 여기서 국내 감염자만 따로 떼어보면요. 99명.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가 되면서 확산세는 꺾였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물론 더 틀어막기에는 소상공인 피해가 매우 크기도 했죠. 음식점 또 커피 전문점은 일단 영업 제한이 풀리지만 대신 방역 수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내일부터 달라지는 일상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의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밤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테이블 간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도 매장에서 먹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해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스터디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지만 PC방은 이번에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을 재개합니다. 청소년 감염 사례가 집중됐던 만큼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합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 밀집한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더 강화합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가 그리고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맞춤형 거리두기 수칙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식당이나 카페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발길이 끊긴 손님이 금방 되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2주 뒤에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권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먹자골목. 임차인을 찾는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한 프랜차이즈 주점에는 전 지점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입니다. 손톱이 트이려면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낫죠, 훨씬. 하지만 임대료나 인건비를 감당할 만큼 매출이 회복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월세 인건비는 그대로잖아. 9만 원, 7만 원. 이게 누적이 되니까 사채를 쓰게 되고 파산 일부 직전. 한 4천 정도, 5천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버림당한 느낌.
이번 조치로 손님이 크게 늘 거란 기대도 적었습니다. 일한 할 때도 어차피 별 차이 없었어요. 점심시간부터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대학가 주변에 더 심한 게 나오질 않잖아요. 인터넷 수업하고. 고위험 시설로 계속 영업이 제한되는 노래방과 클럽 등 11개 업종 종사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아우성입니다. 너무나 이거 부당하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불공평하고 범죄자도 아니고 세금도 저희들은 굉장히 제일 세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주 뒤에는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어 자영업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3살 넘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었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 고위 당정청이 모여서 다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고위 당정청이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합니다. 예산 9,3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신비 지급을 언급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통신비 지급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당정 간에 합의해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죠.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나은 대안이 있으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적합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제한 등은 시간이 오래 걸려 추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학생 장학금, 출생아 추가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하며 통신비 지급을 비판했습니다. 1조라는 돈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원짜리 평등이 아닙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4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난번엔 동충하초, 이번엔 산양삼 사업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건강하려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모이다가는 목숨마저 위험합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산양삼 사업설명회가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당시 설명회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34명이 참석했는데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은 물론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행사 주최자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참가자들이 설명회 전후 따로 만나 계속 접촉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 후 열흘이 지난 뒤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무증상 상태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운영했던 건강기능식품 영업 사무실입니다. 어젯밤 대구시는 이 사무실에 다녀간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무실에도 지난주 적잖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행사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죠. 그리고 9달이 지난 오늘에야 SNS에 올린 입장문. 이 송구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힘들었던 가정사와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말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아들의 군 휴가 관련해서 특혜나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9개월간 검찰 수사는 왜 지지부진했느냐는 겁니다. 우선 추 장관의 입장문과 야당의 반박을 정다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모든 실체적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공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부터는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아들은 양쪽 다리를 수술했는데도 병역 의무를 다했고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며 불쑥 가정사를 언급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으로 삼보일배를 하는 바람에 자신 역시 지금 구두도 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아들의 군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야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또 추 장관은 입장문 말미에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과를 가족 심파라고 평가절하했고 정의당조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될 예정이라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오늘은 내가 당직 사병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의 최초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보자를 여론재판으로 내몰았다는 격렬한 반발이 나온 겁니다. 황 의원은 이미 언론에 신원이 공개됐다며 항변을 했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 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는 제2의 조국 장관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제정신이냐고 공개 질타했습니다. SNS에서 추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란 말을 쓰냐며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실명과 단독범이란 표현 등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실명 공개는 언론이 먼저 했다면서 과거 현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사진을 올리며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황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SNS에 내가 당직 사병이다란 글을 올리며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여당 지지자들 글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황 의원은 오후 현 씨를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춰져 유감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사는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면서 정작 금 전 의원이 작성한 탄핵 소추안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당직 사병의 신원뿐 아니라 인신 공격까지 하는 글이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 아들도 공개하라는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실시간 검색어에는 추 장관 아들의 실명이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 정현우 기자가 그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이후 일부 친여 성향 누리꾼들이 현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 씨를 향해 약을 쳐놔야 해충이 들끓지 않는다거나 감방에 보내야 한다는 적나라한 비방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현 씨의 지인을 자처하며 현 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원래 현 씨가 말이 안 통했고 주변인과 충돌이 잦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상을 공개는 왜 하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은 물론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제보한 사람에게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일종의 무언의 협박성이 될 수도 있고, 공정함과 과정의 평등을 주창하는 지금 정권 아래서는 있지 않는다고. 온라인 포털에선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 아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한때 추 장관 아들의 실명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달라진 국방부. 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조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자료를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이전과 갑자기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국방부 언론용 참고 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꼿꼿했던 국방부가 하루 만에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이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국방부 입장이 달라진 건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국방부가 참고 자료를 내놓은 게 지난 10일입니다. 이틀 전인 8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실에선 국방부의 의견을 묻자 국방부가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일 참고자료에선 네.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추 장관 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듣고 보니까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 온도가 미묘하게 변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네. 민주당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가 참고자료를 내놓기 하루 전이죠. 네. 9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법과 훈련 등을 논의하면서 국방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자, 물론 국민의힘 주장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대응책을 논의하고 조직적으로 추 장관을 엄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9일에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만난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협의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안과 예산 등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워크숍 자리였다고 밝혔는데요. 현안인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선 의원들이 물어봤지만 국방부는 검찰 조사 중이라 입장을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임명장 수여도 거리 두기.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은경 청장이 됐는데 예. 찾아가서 임명장을 준 것과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됐죠. 예. 정은경 신임 청장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 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일본 여러분들과 함께 포레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자리에 많은 청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네. 요걸 두고 탁현민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네, SNS에 글을 올렸죠. 예. 네, 맞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임명장 수여식을 언급하면서 네. 몇십 년 되풀이해왔을 뻔한 행사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잖아요. 저기 네. 직원들이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그런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은 결혼식도 50명 미만으로 하라고 하면서 수여식의 배경이 된 직원들이 50명이 넘었다며 질번 스스로 만든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예, 2008년 제가 뉴스 앵커로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요. 내가 바로 자식을 낳아도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12살밖에 안 되는구나 섬뜩했는데 벌써 그 12년이 지났습니다.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정확히 석 달 뒤면 사회로 돌아옵니다.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온다고 알려지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일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 특정 피해자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쏟아지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이처럼 잔인한 사건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는 있을지 이지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13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석 달 뒤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인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죠. 밖에 나가기 싫고 또 여자 혼자 다니면은 또 위험하고. 안산 살던 뭐 안산 말고 다른 동네 살던 그거는 그쪽 가도 마찬가지 불안할 거고 그쪽 동네가. 8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죄값으로 징역 12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은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 짧은 기간에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뭐 한 아이의 사실상 인생을 망친 건데.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선 시민 불안을 덜어주려는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데 이 거리를 최대 1km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흉악범은 출소 뒤에도 최대 10년까지 거주지를 보호 수용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헌법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 같은 재범 방지 목적 제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3,50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적용자는 10명에 이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법안 마련과 동시에 기존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현입니다.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술까지 마셔가며 운전대를 잡았을까? 이 가해자의 변명은 더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다투고 홧김에 그랬다는데 이 홧김에 한 가정을 무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중인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 이 운전자는 근처 횟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겨 지인들과 다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 조수석에 있었던 40대 남성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왜 운전을 안 말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 있죠. 술 취한 사람들. 취한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 경찰은 사고 당일 운전자를 한 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날 조사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면서 2번을 나눠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법원은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망자 유족이 올린 사고 운전자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은 54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지만 차르, 즉 황제라고 불릴 만큼 권력이 막강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의 정적이 사경을 헤맨 끝에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푸틴 측이 독살하려 했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물론 러시아 당국은 펄쩍 뛰고 있죠. 이런 음모론이 돌 수밖에 없는 러시아 정치의 속성을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분석합니다. 작전 중 독이 든 술잔을 마셔버립니다. 영화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공항에서 홍차를 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중간에 내려 목숨을 건졌고 독일로 이송돼 18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Mr. Navalny was poisoned by using military nerve grade agent from the Novichok group. The use of such a weapon is horrific. 신입사원이란 뜻을 가진 노비촉은 옛 소련에서 개발됐는데 한참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물질과 혼합해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독이 사용됐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화학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We call them fourth generation chemical weapons, and they were developed by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It's about at least 5 times more deadly than VX, which is one of the most deadly chemical agents. 2년 전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미수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도 노비촉이었습니다. Боевое отравляющее вещество. Люди, конечно, погибли бы на месте. Полная чушь, бред, нонсенс, чтобы... 러시아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가 빈발하는 이유는 뭘까? 황제란 뜻의 차르 별명이 붙은 푸틴은 벌써 총리 1번, 대통령 4번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엔 개헌을 통해 또다시 대통령직을 2차례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за поддержку и доверие. 푸틴의 20년 재임 기간, 미국은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영국은 5명의 총리, 프랑스는 4명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까지 3명이 집권했습니다. 연방의 안정을 좀 유지하고 서구 외세 압박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줄 지도자로서 푸틴에 대한 신임을 연장하는 그런 양상들을 이제 계속 보여왔습니다. 푸틴의 장기 집권 야욕을 저지하려고 나발리가 선두에 섰고 그게 화근이 돼 테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Они нас побеждали всегда, 20 лет подряд. И даже если они проигрывали, то с помощью обмана и махинаций все равно одерживали верх. 나발리 사무실 등 야권을 향한 테러가 잇따르자 러시아 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Пройдено. Уже настолько накипело коррупция, беззаконие, обман. Это пропаганда. Людей уже просто достало. Все, это пошло по всей России. 서구 사회는 러시아를 독재국가, 테러국가로 묘사하며 푸틴 대통령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프랑스 파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먹을 것을 요구하고 일자리를 달라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죠.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아비 규환 속에 마스크를 대충 걸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뿌연 최루탄 연기로 뒤덮인 파리 도심. 노란 조끼 시위대가 차량과 쓰레기통 등을 불태우자 경찰도 진압에 나섭니다.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노마스크 시위대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Aujourd'hui, le mot d'ordre de cette manifestation, c'est de faire en sorte de se recentrer sur l'ensemble des revendications. C'est l'historique du 17 novembre, celle pour laquelle les Gilets jaunes et l'ensemble des citoyens français sont descendus dans la rue. 프랑스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만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사상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추가 봉쇄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Oui, le virus est là pour quelques mois encore et nous devons réussir à vivre avec lui sans nous laisser entraîner à nouveau.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표지의 테두리를 평소의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장식했습니다. 표지 중앙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뜻하는 숫자 20만이 쓰였습니다. 그 아래는 붉은색 글씨로 미국의 실패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It will be ready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maybe much sooner than that. And regardless, we're rounding the turn and it's happening.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내년 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철원 쪽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여름 장마에 태풍에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죠. 수해 복구하고 이제 농산일 좀 해보려나 했더니 그것마저 어렵습니다. 난리통에 지뢰가 떠내려온 겁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논두렁에 빨간색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지난달 물난리 때 떠내려온 M16 대인지뢰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변 논에서 발견된 지뢰까지 합치면 모두 5발이나 됩니다. 농부들은 가을 거지를 하러 논에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농부의 마음이 10%라도 식량이라도 건지려고 이걸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한탄강이 범람했던 또 다른 마을에서도 유실된 지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16발인가 18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논 안에 있을 가능성도 쉽지 않거든요. 군 당국이 주민이동 동선인 논뚝이나 주요 보행로에 대해 지뢰 탐지 작업을 했지만 논밭과 같은 경작지는 면적이 넓어 엄두도 못 냅니다. 유실된 지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데다 지뢰를 찾다가 농작물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 옆집 살던 형도 죽고 뭐 같이 놀던 형도 죽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게 또 벌어지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앞서 지난 10일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20대 부사관이 다쳤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뢰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석 고향에 안 가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보다 비싼 선물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30만 원을 넘는 한우부터 굴비, 곶감 세트까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진열대에 선물 세트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추석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하면서 고향에 가는 대신 미리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대형 백화점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에서 많게는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향을 오가는 비용까지 더해 더 값비싼 선물을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우나 과일, 수산 세트가 많이 나갔는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100% 이상 신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면서 20만 원 아래의 선물 세트 물량이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판매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한 백화점은 내일부터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석 선물을 판매합니다.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과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각 백화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상품도 30% 안팎으로 늘렸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권도 인기 선물로 떠올랐습니다. 한 백화점은 VIP 고객 대상으로만 판매하던 과일 정기 구독권을 내일부터 일반 고객 30명에게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코로나19가 명절의 선물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집안에서 온갖 영상 컨텐츠를 즐기는 넷플릭스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서도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그런데요, 이 비대면 경제 대표주자 넷플릭스 CEO의 철학도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꼭 살아요. 우리 같이 살자고.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좀비 영화 살아있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단 이틀 만에 넷플릭스 35개국 영화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차트 맨 위에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하트 시그널이나 킹덤, 사랑의 불시착 등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유료 회원수가 2,500만 명 급증했습니다. 집에서는 TV를 통해 밖에서는 모바일로 차 안에서도 접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커졌습니다. 넷플릭스 CEO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t really means is when people are trapped at home, Netflix is part of their comfort, part of their escape. 사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와의 경쟁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자체 생산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선 자신의 저서 규칙 없음을 인용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휴가 사용 제한도 없지만 재택근무와 회사 생활이 병행돼야 더 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조언했습니다. What I don't think is great is only working from home, 100% exclusive. But I think part of our life should be getting together in person.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시대, 비접촉 경제의 선봉에선 넷플릭스가 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K의 최정, 최항 형제가 같은 날 같은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위 탈환을 노렸던 키움은 두산과 5시간 24분의 혈투를 벌였지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SK가 0대1로 뒤진 4회, 형 최정의 큼지막한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5회에는 동생 최항이 자신의 시즌 첫 번째 홈런을 우측으로 날립니다. SK에서 같이 뛰고 있는 형제 최정과 최항. 같은 팀에 소속된 형제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같은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린 것은 KBO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산과 키움의 경기는 5시간 24분, 올 시즌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우며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선두 NC가 오늘 기아에 패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한 키움은 게임차 없이 승률에서 뒤져 여전히 2위에 머물렀습니다. 키움은 올 시즌 선두 탈환 기회를 6번이나 맞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투수 최채흥은 데뷔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9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으며 갈 길 바쁜 LG를 상대로 11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K리그 서울과 수원의 91번째 슈퍼매치는 후반 15분 한승규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서울이 승리했습니다. 수원은 박건하 감독을 새롭게 선임해 경기를 치렀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패하며 강등권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참 좋았죠. 반면 오늘 제주 표선면에서는 시간당 40mm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이 맑고 쾌청하겠지만 제주도와 전남에는 오후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전남 남부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한편 당분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뒷불이 도요라는 이름의 새입니다. 유독 귀소 본능이 강해서요.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비행을 해서 고향에 도착하면 체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것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귀소 본능일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조차 막혔습니다. 날씨가 화창했던 오늘 사람 몰리는 걸 피해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미리 성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법을 다룬 고서에서도 역병이나 천재지변이 닥치면 고향이 보이는 방향으로 차례 시간에 맞춰서 절을 했다고 전하고 있죠. 물 한 그릇을 떠나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추석만큼은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형식보다는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언택트 추석, 인터넷에는 이런 우스개 섞인 포스터도 등장을 했습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자,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